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시험을 대비한 노동시장론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노동시장론 전체 4장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1장이 끝났습니다. 1장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내용들을 공부했어요.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단순하게 따지면 총 4장 중에 한 장이지만 출제 비중이라든가 출제 빈도라든가 또는 내용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거의 한 60~70% 정도 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공부량으로 따지면 굉장히 자주 출제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꽤 어려운 내용이고요. 끊임없이 변형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해 위주로 좀 공부를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이론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장이죠. 임금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함께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이 노동시장론 내의 제2장 임금 이론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이제 학습을 해야 될 건가 이거죠. 물론 당연히 중요한 출제가 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논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장으로 들어오면 일단은 크게 우리가 2장에서 학습하여야 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죠. 그래서 두 번째 장에서는요, 제목은 이제 임금 이론이에요. 1장은 노동시장의 경제학적 분석했고, 지금 2장이 이제 임금 이론 일로 들어오면, 자, 임금 이론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뭐냐면 1차 때는 여러 가지 공부했습니다. 임금의 개념도 공부했고요. 임금의 기능과 역할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임금 결정 이론으로서 우리가 임금 생존 비설이라든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리카도의 임금 생존 비설, 그 다음 밀이라는 학자의 임금 기금설, 마르크스의 노동 가치설, 이런 거 전부 다 공부했잖아요. 2차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은, 임금의 구성과 관련해서요. 임금의 구성과 관련해서 부가급여라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부가급여. 그래서 부가급여란 뭘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부가급여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부가급여를 사용자나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 이거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부가급여는 개념하고요. 물론 당연히 예를 포함하죠. 부가급여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는 거 봐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선호 이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 요거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공부를 여기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최저임금제도.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도냐. 이건 정부의 임금 규제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의 의미 볼 거고요. 그래프로 좀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효과죠. 효과. 최저임금 제도가 가져다 주는 효과가 뭐냐. 그래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효과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부정적 효과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 효과가 한 6가지, 예. 부정적 효과 한 3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출제는 계속 긍정적 효과를 5가지 써보세요, 6가지 써보세요, 이런 문제였는데, 부정적 효과를 3가지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도 나왔으니까 원래부터 중요한 논점이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의 의미를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래프로, 그리고는 이제 최저임금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다. 2차에서는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은 임금 결정 이론으로서 우리가 1차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카도의 생존 비설이나 임금 철칙설이라고도 하죠. 그다음 미래 임금 기금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 이런 것을 연역적으로 좀 공부를 했는데 2차 실기 과정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임금 이론이죠. 임금 결정 이론이 하나 있어요. 여러 임금 결정 이론들이 있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근데 2차에서는 거의 이것만 출제가 됩니다. 생산성 임금제라는 게 있어요. 생산성 임금제 또는 생산성 임금 이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게 거의 주기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출제되는 유형은 개념을 서술형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산성 임금제에 따른 적정 임금 상승률 적정 임금 상승률을 구하라는 거죠.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1차 같으면 그냥 객관식에서 골라내면 되지만 2차는 이 계산식을 쓰고는 이 계산식에 따라서 사례를 이렇게 주면 생산성 임금제에 따르면 이때 이 회사의 적정 임금 상승률은 몇 %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를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적정 임금 상승률 계산하는 문제의 공식에 따른 계산 이걸 우리가 직접 써야 됩니다. 써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 임금제에 따른 적정 임금 상승률 구하는 계산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래서 요 개념 보셔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 하나 볼 거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임금 격차 공부하죠. 임금 격차. 그래서 임금 격차를 공부하는데 임금 격차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를 공부해요. 하나가 임금 격차의 원인이죠. 도대체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 그래서 임금 격차의 원인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경쟁적 요인이 있어요.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경쟁적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경쟁 외적 요인이 있죠. 경쟁 외적 요인이라고도 하고 또는 비경쟁적 요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경쟁적 요인이 한 4대까지 나와요. 4대까지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쟁 외적 요인 또는 비경쟁적 요인이 요것 또한 5가지 됩니다. 이 정도 돼요. 당연히 객관식에서는 이거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고 2차로 들어오면 이걸 쓰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걸 쓰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금 격차의 원인을 이렇게 경쟁적 요인하고 경쟁 외적 요인으로 나눠서 써보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 격차의 원인 중에서 경쟁적 요인을 몇 가지 쓰시오. 또는 경쟁적 요인과 경쟁 외적 요인을 각각 3가지씩 쓰세요. 그러면 6점짜리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이게 하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임금 격차의 원인과 더불어서 두 번째 볼 게 실태예요. 실태. 우리나라에서 임금 격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에 임금 격차 특히 문제가 좀 되느냐를 봐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임금 격차가 경제적인 부분으로부터 파급해서 이제 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의 폐해를 야기시키거든요. 그래서 임금 격차, 과다한 임금 격차는 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걸 몇 가지 우리가 있어요.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임금 격차의 실태가 문제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남녀 간의 임금 격차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임금 격차 우리나라 심각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우가 남성에 비해서 임금이 낮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거로 인해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잘 안 나오죠. 너무 임금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산력이 떨어지고요. 결국 국가 경쟁력 상실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자들이 일을 하러 많이 나올까? 왜 남녀 간의 임금 격차 발생하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시켜주면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면 폭을 줄여주면 여성들 임금을 올려줘야 되지. 그러면 당연히 여성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성들 경제활동 참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 왜 심각한지를 좀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학력 간의 임금 격차 이런 거 되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력 간의 임금 격차의 심화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학을 가야죠. 그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는 순간 뭐야? 대학을 나온 게 어드밴티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고 박사과정을 밟고 그리고 나중에 취업이 안 돼서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우리나라 이런 엄청난 학력 간의 임금 격차로 인한 학력 인플레 현상 그러니까 결국 교육기관만 돈을 버는 거죠.
모든 가게들은 전부 다 이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 특히나 이 학력을 높이는데 어마무시한 비용을 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사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교육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고요. 다른 소비를 줄여가면서 학원비를 지출하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다한 학력 인플레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학력 간의 임금 격차 줄여주면 돼요. 그래서 독일이나 뭐 스웨덴 같은 나라도 학력 간의 임금 격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 동안 열심히 숙련도를 쌓고 전문 지식을 쌓았더라도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나온 사람보다 나는 먼저 승진하거나 임금이 더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대학을 가려고 그러고 대학원을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학력 간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는데 우리는 그거까지는 안 갑니다. 그냥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있잖아요. 기업 간의 임금 격차. 기업 간 임금 격차. 그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특히 근로복지가 좋은, 그죠? 1차 노동시장의 기업과 2차 노동시장의 기업 간의 임금 격차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쪽은 근로조건도 좋고 고임금이고, 따라서 이쪽은 엄청난 실업률이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2차 노동시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D 업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쪽은요, 주로 제조업체예요. 사람이 없어요. 구인난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임금 격차, 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 보니까 대기업 쪽은 실업난에 시달리고, 중소기업 등의 2차 노동시장은 구인난에 시달려서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다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이고 해소할 거냐,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정보론에서 왜 강소기업이라는 개념을 공부했잖아요. 이게 바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이 강한 기업, 이 우수 중소기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 중에서 특히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 그래서 청년 친화 강소기업까지 선정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하나 있는 게 직종 간의 임금 격차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심각하죠.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임금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동일 가치의 노동을 하더라도 정규직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비정규직은 현재 우리나라가 58만 원인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동일 가치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58%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자들은요, 당연히 싼 노동자를 더 많이 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럼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100만 원을 줘야 될 노동자에게 58만 원만 줘도 되니까 생산비용의 절감이 오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노동자들이 전부 다 해고돼서 실업이 되거나 비정규직화되게 되면 결국은 가계소득의 감소가 오죠. 그럼 우리나라 국가 구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가계소득의 감소는 총수요의 감소로 오겠죠. 소비 위축. 그럼 소비가 위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안 팔리겠죠? 아니, 무슨 전부 다 실업자 아니면 비정규직인데 무슨 외식을 하고 철마다 파카를 사 입고 이러겠어요. 그죠? 집안에 나란히 둘러앉아서 뭐 짜파게티 끓여 먹고 이럴 거 아닙니까? 가계소득의 감소가 오면 소비 지출이 준다고요. 그럼 기업이 아무리 물건을 많이 생산해내더라도 이것이 팔리지가 않으면 결국 재고로 쌓일 거고, 그럼 기업은요, 당연히 생산 공급을 줄이겠죠? 그러면 생산 요소인 노동의 수요가 더 줄어서 실업은 더 크게 늘어나고 기업은 악순환으로 빠질 거예요. 국가 경제도 거시적으로는. 그래서 적정한 소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적정한 가계소득의 보장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스위스 같은 선진국은 기본소득제도 같은 것들을 실험을 하잖아요. 비록 국민이 실업 상태이더라도 최소한의 소비는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국가가 지급하는 이런 제도들을 실험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적으로 보면 적당한 소비가 이루어져야만 국가 경제가 선순환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날은 소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실은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윤 증가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잡을 거냐가 문제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날 상황은 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2차에서 출제가 된 건 이거죠. 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세 가지 써봐라 하는 거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작년에 바로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바로 출제가 된 게 우리나라에서 임금 격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몇 가지 써보세요. 요걸 쓰는 문제가 그냥 나온 거예요. 요거를. 그 전에 나왔던 건 산업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3가지 써봐라 하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임금론에서의 전부예요. 2차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이론적 내용은. 그래서 요걸 목차 삼아서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고 이쪽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그 출제된 문제에 대한 그러면 모범 답안을 우리가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는 제가 교재에다가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 이 모범 답안에 써야 될 내용이 어떤 이론의 배경, 기초가 되는지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 수업을 탄탄하게 집중해서 들으시고는 그리고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 기출문제를 보시고는 이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나는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요 정도를 답안에다가 써야 되겠구나 하고 이거를 읽고 쓰고 외우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금이론의 시작은 여기부터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부가급여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부가급여 쪽은 뭘 공부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부가급여. 자, 그러면 첫 번째, 부가급여가 출제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부가급여는 개념을 외워야 되고요. 개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부가급여 대표적인 예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를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그 다음에 요거는 4가지 정도는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이거는 2가지.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공부할 거라고요. 여기는 제가 다 교재에다 다 적어드린 거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럼 부가급여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부가급여 쪽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부가급여 개념이 뭐냐? 그러면 부가급여란, 개념은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부가급여란, 이게 노동 제공의 대가로서 경상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있어요. 경상화폐임금이라고 합니다. 노동 제공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경상적 화폐임금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의 제공의 대가로 뭘 줘요? 뭘 주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주든 근로자 전체에게 단체적으로 주든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개별적 단체적으로 제공하는 일체의 편익이나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걸 부가급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경상적으로 지급되는 화폐임금, 경상화폐임금 이외에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거나 또는 단체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모든 일체의 보상이나 편익을 얘기해요. 이익이 되는 거 이런 뜻이죠. 경상적으로 지급되는 화폐임금 이외의 근로자에게 개별적 또는 단체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보상이나 편익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화폐임금 이외에 노동 제공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뭘 주는데 그게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이건 전부 부가급여예요. 그러니까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문제가 객관식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죠. 다음 중 부가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 객관식에서 정답은 거의 경상화폐임금밖에 없으니까 이 뜻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부가급여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 이런 부가급여의 대표적인 예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하나는 주로 이건데 부가급여는요. 현물급여가 많아요. 현물급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통상임금이나 이게 화폐임금으로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외에 뭘 주냐면 예를 들면 왜 중소기업 같은 데서 왜 근로자들이 겨울 같으면 추우니까 사무실에서 이렇게 입고 일하라고 왜 잠바 같은 거 이렇게 주는 거 있지 않아요? 방한복 같은 거? 유니폼 말고 의무적으로 입어야 되는 거 말고
그냥 안 입어도 되는데 그냥 추우니까 일할 때 입으라고 이렇게 주는 잠바 같은 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왜 집이 먼 근로자들을 위해서 왜 회사가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사택 제공하는 거. 또는 차량을 제공하는 거. 차량 제공. 또는 회사에서 왜 그 직원들을 위해서 왜 직원 식당 같은 거 운영하잖아요. 또는 어떤 회사는 회사 사옥 지하에다가 이렇게 체력 단련실을 운영을 해요. 예? 예. 또는 뭐 간단한 체육시설, 뭐 탁구장 같은 거를 놓고 여기서 직원들이 뭐 쉬는 시간이나 퇴근 이후에 거기서 좀 운동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전부 다 복리후생시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 대표적인 부가급여입니다. 그래서 주로 부가급여는 현물급여가 많은데 현물급여가 대표적인 예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택을 제공해 준다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차량 제공을 해준다든가 또는 뭐 직원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 많아서 제가 쓸 수가 없어요. 각종의 복리후생의 제공은 다 이겁니다. 휴게실을 마주 만들어준다든가 또는 좀 큰 회사 같으면 회사 내 직원들이 왜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걸 동호회 활동 같은 거 막 하지 않아요? 같은 회사 내에서도 왜 낚시 좋아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왜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등산 동호회 같은 거 만들어서 산행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회사 직원들끼리 모여있는 동호회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회사가 왜 각종 지원해주는 물품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왜? 이런 거 전부 다 부가급여입니다. 그래서 노동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상적으로 지급하는 화폐임금 이외에 근로자에게 뭔가를 회사가 주는 거. 그래서 그거로 해서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전부 부가급여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연급여라는 게 있어요. 종류로 보자면 이건 이연이죠. 이거 뭐냐면 이거 연자가 지연이자 할 때 연자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노동의 제공의 대가를 사용자가 근로자가 나중에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받는 거예요. 지금 노동 제공의 대가를 나중에 받는 건데 그게 나중에 근로자가 받아서 이익이 되는 거. 대표적인 게 퇴직금. 후불임금이잖아 이거. 그죠? 퇴직금. 그러니까 현재 받는 게 아니죠?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거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도 전부 다 피보험자로 4대 보험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국민연금을 피보험자가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가 내야 되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인데 가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반을 회사가 대주고 내가 절반 내고. 근데 나중에 이게 일정 연령이 되면 나중에 내가 다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경상적으로 지급되는 화폐임금 이외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연금과 퇴직금인데 이건 여러분들 딱 봐도 아시겠습니다만 화폐적으로 지급되는 거죠. 현물급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보상 또는 편익이라고 쓴 거예요. 경작자분들도 다 이렇게 개념 정의합니다. 근데 주로는 현물급여가 많지만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이연급여도 부가급여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현물보상이란 말을 안 써요. 하나의 예일 뿐 일체의 편익이나 보상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가 부가급여란 뭐냐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라 그러면 부가급여란 경상화폐임금 이외의 근로자에게 개별적 또는 단체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보상이나 편익을 말하며 이러한 부가급여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택 제공, 차량 제공 등의 현물급여와 퇴직금, 국민연금 등의 이연급여가 있다. 이 정도 써주면 완벽해요. 그죠? 이 정도를 외우고 계시면 된다고요. 그럼 어디 가서 부가급여가 뭔지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하고 예를 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부가급여가 왜 활용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부가급여가 활용되는 이유들을 좀 여러분들이 출력을 좀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이게 저희 교재에서도 제가 설명을 거기다 문헌적으로 표현해놨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내잖아요. 내는데 예를 들면 A라는 근로자가 있어요. 그럼 A라는 근로자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근로자가 경상화폐임금이 예를 들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럼 이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경상화폐임금을 기준으로 A의 사회보험료가 책정되잖아요. 의료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그중에 이제 일부를 회사가 대신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A 근로자의 임금을 300만 원을 경상화폐 임금을 이걸 200만 원으로 줄이고요. 대신에 100만 원어치의 부가급여를 제공하면 그 부가급여를 제공해요. 그러면 결국은 근로자가 얻는 이익은 200만 원의 경상화폐 임금하고 100만 원의 부가급여 합치니까 300만 원 똑같잖아요. 그러나 회사는요. 근로자가 200만 원의 임금의 일 기준으로 사회보험료가 책정된 거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만 원일 때보다 200만 원이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훨씬 낮아지죠.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일부를 이렇게 부가급여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비 절감 뭐 이런 차원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가급여를 기업이 활용하는 이유 그러면 이렇듯 사용자가 부담하는 각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는 데 활용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맞춤식 근로조건 제공이 용이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전부 다 어떤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뭐합니까? 임금 베팅을 하잖아요. 당신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네, 우리 회사가 그보다 더 줄게. 우리 회사가 얼마 더 줄 테니까 우리 회사 오실래요? 그런데 부가급여를 활용할 수 있는 회사는요. 당신 우리 회사에 좀 오실래요? 임금 다른 데랑 똑같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혼 여성인데 육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인데 이 여성을 우리가 채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 회사는 직장 어린이집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아이랑 같이 퇴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육아 부담에 시달리는 근로자는요. 같은 임금이라면 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회사로 선택을 하겠죠. 이렇듯 사용자가 원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이 근로자가 원하는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맞춤식으로 제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이 먼 근로자 같으면 사택을 제공한다든가 또는 차량을 제공한다든가 또는 결혼했지만 집에서 부인한테 밥을 못 얻어먹고 다니는 남편들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 식당을 운영하는 거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또는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원 같으면 우리 회사에서는 체력 단련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인데 이것을 무료로 또는 적당량의 실비만 받고 얼마든지 회사 안에서 헬스 운동할 수 있어요. 이러면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선호하겠죠. 이렇듯 사용자가 원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맞춤식의 근로조건 제공을 부가급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과단 임금 인상률을 규제하기 위한 임금 규제 정책을 쓸 때 이걸 회피하는 수단으로 부가급여가 많이 활용됩니다. 부가급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경상화폐 임금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이런 부가급여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들에게 사기 진작, 그죠? 동기부여, 직장에 대한 충성도의 증가, 장기 재직의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사기 진작이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제고시켜서 인사 관리하는 데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 각종의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똑같아요. 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예를 들면 300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면 경상화폐 임금을 300만 원의 임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만일에 경상화폐 임금을 200만 원 받고 100만 원의 가치를 부가급여로 받으면 200만 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세 같은 조세의 감면 혜택이 좀 있다. 부가급여를 활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원 식당 운영 같은 게 대표적인데 공동구매를 통한 할인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직원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점심시간에 내가 밖에 나가서 김치찌개 하나 사 먹으려면 예를 들면 지금 한 7,000원, 8,000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회사에서 직원 식당을 운영한다면 무료인뿐만 아니라 유료 직원 식당이더라도 똑같이 부가급여입니다. 왜냐하면 직원 식당에서는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량 구매를 통해서 공동구매를 통한 할인 혜택으로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8,000원 주고 먹어야 되는 김치찌개와 동질의 김치찌개를 구내식당에서 예를 들면 6,000원에 먹을 수 있다면 이것도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원식당은 무료든 실비를 받는 유료든 상관없이 부가급여의 대표적인 예고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는 공동구매를 통한 할인 혜택의 개념인 거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 기억하시고 부가급여는 이렇게 부가급여의 개념과 예
그다음에 선호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점 부가급여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 교재에 보면 66번, 66-1번 문제로 나온 거고, 제가 보충 설명들을 제가 박스에다가 좀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68번 문제 정도에 있는 요거죠. 생산성 임금 이론, 요걸 좀 우리가 계산 문제 공식을 좀 도출하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